6월 10일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스페이스X 주식을 사실 생각이라면 9월 전에 매도하시거나 아예 12월 달 이후를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클 거란 추측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상장 신고서에 적힌 조항과 나스닥이 5월 1일부터 바꾼 인덱스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9월 어느 시점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회사가 드디어 상장한다. 시가총액이 약 1조 7,5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IPO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또 하나의 큰 IPO처럼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은 다른 IPO와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스닥 100 인덱스 룰이 사실상 스페이스X 같은 메가 IPO를 위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의 락업 해제 조항이 다른 회사들과 완전히 다른 구조로 짜여 있다는 점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장 표면에서는 안 보이는 거대한 자본 이동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언제 사고 언제 빠져야 되느냐가 이번 IPO의 진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시장 전체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가 5월 1일부터 인덱스 편입 룰을 바꿨죠. 이건 단순히 룰 조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변경이고요. 미국 매체에서는 전례 없는 룰 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월가에서는 이번 룰 변경을 두고 스페이스X와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피카 같은 이런 메가 유니콘 기업들을 뉴욕 증권거래소에 빼앗기지 않고 나스닥으로 유치하기 위해 판을 깔아준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쉽게 말해 룰이 바뀐 이유 자체가 이 메가 IPO들을 나스닥이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뜻인데요. 거래소 입장에선 이런 거대 기업을 자기 시장에 상장시키면 등록비나 거래 수수료 그리고 그 종목과 관련된 파생상품 수수료까지 천문학적인 파생 수익이 발생합니다. 사상 최대 IPO 한 건이 거래소에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수익이 수십억 달러 단위고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메가 IPO를 절대 경쟁 거래소에 빼앗기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월가에서는 이번 룰 변경을 두고 나스닥이 스페이스X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룰 자체를 바꾸면서까지 상장을 유지했다는 뜻인데요. 자, 그럼 어떤 룰이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변화는 패스트 엔트리인데요. 기존 룰에서는 새로 상장한 회사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걸 시즈닝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새 종목의 가격 변동성이 안정되기를 시장이 기다려주는 시간이었죠. 근데 새 룰에서는 이게 약 3주로 줄었습니다. 상장 후 7거래일째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15거래일 만에 인덱스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상장하게 되면 늦어도 7월 초에는 나스닥 100 인덱스에 강제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더 중요하죠. 기존 룰에서는 유동주식,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 비율이 10% 미만인 기업들은 아예 나스닥 100에 편입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풀린 물량이 너무 적은 회사를 인덱스에 강제로 넣게 되면 ETF들이 무리하게 매수하면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10% 미만 기업들은 막아뒀던 겁니다. 근데 새 룰에서는 10% 미만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유동주식이 10% 미만인 기업들도 이젠 편입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인덱스에도 들어올 수 있게 길이 열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안정장치가 새로 도입이 됐는데요. 유동주식 비율이 33%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비중 산정 시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3배 캡이라고 불리는 룸인데요. 계산 방식이 이렇습니다. 상장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의 3배 중에서 더 작은 값으로 비중을 산정합니다. 스페이스X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머스크와 임직원, 초기 투자자가 비상장 주식의 약 90%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시장에 풀리는 유동 주식은 약 10%입니다. 이 경우 유동 시가총액의 3배는 전체 시가총액의 30% 수준이 되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전체 시가총액 약 1조 7,500억 달러가 그대로 인덱스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중 약 30%에 해당하는 약 5,250억 달러 수준으로 비중이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스닥 100 자체에도 강력한 안전장치가 따로 있죠. 개별 종목 한 곳이 인덱스 전체를 너무 크게 흔드는 걸 막기 위해서 최대 비중이 14%에서 24% 사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도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상장 직후 패스트 엔트리로 들어왔을 때 실제 초기 비중은 약 0.44%에서 0.7% 수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비중이 1%도 안 되는데 이게 정말 큰 매수 압력이 될까? 답은 그렇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같은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3,5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다른 추종 상품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요. 0.5% 비중만 돼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강제 매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룰이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느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ETF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될 겁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는 시장에 풀린 유동 주식이 약 10%밖에 안 되죠. 근데 ETF들은 인덱스 비중 계산이 그 3배인 30% 수준인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실제로 거래되지도 않는 주식까지 비중에 포함된 가격으로 ETF들이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물린 풀량은 적은데 강제로 사야 되는 양은 많으니까 가격은 위로 비정상적으로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QQQ의 적립식으로 돈을 넣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 실체조차 없는 주식까지 비싸게 사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와 거래소 그리고 메가 IPO 기업들은 이 룰 변경으로 이득을 보겠지만 그 비용을 결국 일반 ETF 투자자들이 지불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다음 부분에서 짚어드릴 락업 해제 내용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라는 회사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한 가지 기본 정보부터 짚어드릴게요. 스페이스X는 6월 10일 나스닥의 SPCX라는 티커로 상장할 예정인데요. 6월 11일 날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5월 20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S1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S1 보고서는 미국에서 상장하기 직전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회사의 모든 재무 정보와 위험 요인, 그리고 사업 구조, 락업 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전부 담겨져 있죠. 이 보고서는 누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에드가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정보란에 스페이스X S1 보고서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S1은 약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입니다. 이거 직접 보시면 눈이 다 빠지겠죠? 이 영상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매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약 103억 달러, 2024년도에는 140억 달러, 2025년도에는 186억 달러,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약 4억 6,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적자가 약 49억 달러로 늘어나 버렸죠. 매출이 늘어났는데 회사는 오히려 적자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페이스X가 작년부터 AI 부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AI 부분 자본 지출이 2023년도 약 4억 6천만 달러였는데 24년도에는 약 56억 달러, 25년도에는 약 127억 달러로 폭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약 27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26년도 1분기에만 AI에 약 77억 달러를 썼는데 전체 자본 지출의 76%가 AI에 들어간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가 진짜 위험한 적자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6년도 5월달 엔트로픽과 거대한 컴퓨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죠.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에 매월 약 12억 5천만 달러를 4년 동안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총 약 450억 달러 규모인데요.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에 약 117억 달러를 투자해서 4년 동안 약 450억 달러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투자금의 약 3.5배를 회수하는 구조이고 이미 계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적자는 망해가는 회사의 적자가 아니라 이미 회수 메커니즘이 확정된 선제 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스타링크라는 캐시카우가 따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 가입자가 23년도 약 230만 명에서 25년도 약 890만 명, 그리고 2026년도 1분기에만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타링크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약 36%로 이 수익이 AI 부분 적자를 안정적으로 메워주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스페이스X는 단순한 우주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머스크가 운영하는 모든 회사들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가 스페이스X 위성에 탑재됩니다. 그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면서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에 막대한 매출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xAI의 커미팅 인프라를 엔트로픽이 빌려 쓰면서 매월 약 1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돈으로 스페이스X는 다시 AI 인프라를 확장하고요. 그 위에서 엔트로픽과 같은 AI 회사들이 자기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 AI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와 사용자 활동이 머스크가 보유한 X 플랫폼에 쌓이고요. 그게 다시 xAI의 그록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록이 학습한 결과물은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쉽게 말해 테슬라에서 시작된 흐름이 스페이스X, 그리고 xAI, 엔트로픽, X 플랫폼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AI 메가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자기 회사 안에서 사업이 끝납니다. 근데 머스크의 회사들은 회사에서 회사 사이의 경계 자체가 사라진 상태로 하나의 거대한 자본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주식을 사신다는 건 단순히 우주 회사 한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스크가 설계한 이 거대한 시스템 한가운데에 있는 중심축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스페이스X 평가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까지 올라간 진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산다는 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의결권의 약 85%를 혼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주식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죠. 일반 투자자가 살 수 있는 클래스 A 주식, 그리고 머스크와 임원진들이 보유하고 있는 클래스 B 주식입니다. 클래스 B 주식은 한 주당 의결권이 10개입니다. 머스크가 클래스 B 주식의 93.6%를 보유하고 있어서 의결권으로는 약 85%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와 임원진 전체를 합치면 의결권의 약 86%가 내부자에게 있다는 거죠. 일반 주주가 가진 의결권은 약 14%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페이스X 주주가 된다는 건 회사 의사 결정에 사실상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사실상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락업 해제 조건인데요. 락업이 뭐냐면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장치를 말합니다. 상장 직후에 내부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던지게 되면 시장이 무너지겠죠. 일반적으로 6개월, 그러니까 180일 정도 묶어두는 게 표준입니다. 스페이스X도 표면적으로는 180일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쪽 조건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S1 공시에 보면 스페이스X는 180일이 끝나기 전에도 단계적으로 락업이 해제되는 조항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최대 20%의 물량이 해제됩니다. 6월 12일 상장이라 2분기 실적 발표가 2026년도 8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후 약 60일에서 70일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2분기 실적 발표일 직전 10거래일 중에 5거래일 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게 마감되면 추가로 최대 10%가 더 해제됩니다. 쉽게 말해 상장 직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 그게 오히려 추가 매도 물량이 풀리는 트리거가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상장 후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5시점에 나눠서 각각 최대 7%씩 총 35%가 단계적으로 풀립니다. 6월 10일 상장 기준점으로 보면 70일째는 약 8월 22일이고요. 90일째 약 9월 10일, 135일째는 10월 25일 전후가 됩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그러니까 2026년도 11월 초쯤에는 최대 28%가 추가로 해제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표면적으로는 180일 락업이지만 실제로는 약 93%의 물량이 180일 이전에 풀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남는 건 약 7%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물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상장 후 약 70일에서 90일 사이인데요. 달력으로 보면 2026년도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9월 어느 시점부터 기간 투자자와 초기 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이 거대하게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내부자가 한꺼번에 매도하는 건 아닐 겁니다. 머스크 본인 주식은 180일 동안 매도가 금지돼 있고요. 머스크가 락업이 끝나도 매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머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과 초기 투자자, 그리고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겠죠.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 중에 상당수는 10년 이상 자금이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락업 해제가 처음 찾아오는 엑시트 기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10년 동안 자금이 묶여있었던 초기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처럼 AI 버블 우려가 있고 우주 섹터까지 증시가 사상 최고 분위기인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광하면서 매수해주고 있는 이 고점에서 일부라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그 모든 매도 기회를 포기하고 향후 추가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가격까지 그대로 들고 갈까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가장 좋은 시점, 강제 매수 압력이 가장 강한 시점에 물량의 일부라도 풀어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들도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모가가 만약 시가총액 1조 7,500억 달러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초기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가격과 상장 후 가격 사이에는 엄청난 차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락업이 풀리는 순간 일부라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 표면에서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나스닥 룰이 바뀌어서 강제 매수가 일어나고 락업 해제로 거대한 매도 물량이 풀린다는 건데요. 근데 정작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작동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디서도 잘 짚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걸 알아야 앞에서 짚어드린 데이터들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진짜 전략으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상장 직후에 약 3주 동안은 나스닥 100 인덱스의 강제 매수 압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QQQ와 같은 나스닥 100 추종 ETF들이 스페이스X를 강제로 사들이면서 가격이 위로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 회사라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상장 직후 첫 30%에서 50% 상승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약 70일 차부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락업이 단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초기 투자자와 임직원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점에는 나스닥 인덱스의 강제 매수 압력이 이미 한 차례 다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위로 올리는 힘은 약해지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은 강해지는 시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확히 8월 말에서 12월 사이가 그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스페이스X 같은 메가 IPO의 과거 통계를 보면 상장 첫날 폭등 후에 6개월 안에 20%에서 40% 가까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상장 2달 만에 33% 가까이 빠졌고요. 알리바바도 첫날 폭등 후 39% 조정을 겪었습니다. 우버는 33%, 페이스북은 최저점 기준 50%까지 빠졌죠. 이번 스페이스X는 거기다 락업 해제 조건이 다른 회사보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매물 압력이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을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별로 정확히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먼저 스페이스X에 장기 투자할 생각이다
하시는 분들은 180일 락업이 완전히 풀리는 12월 중순 이후에 가격을 보시고 분할로 진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매도 압력이 다 빠진 다음 진짜 시장이 매긴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락업이 다 풀린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폭락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 인덱스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매도 물량을 일정 부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서 오히려 가격이 더 폭등하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 락업 해제 시점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더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상승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이후에 가격이 거대한 매도 물량과 거대한 패시브 매수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진짜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음은 상장 직후 바로 진입하실 분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장 후에 약 30일에서 60일 사이가 패시브 매수 압력이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단기 시색 차익으로 보고 진입하시되 70일 차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반드시 미리 비중을 줄이거나 완전히 정리하셔야겠죠. 이걸 놓치고 9월달 이후까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락업 해제 폭탄을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시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같은 사상 최대 IPO를 보면서 그저 일론 머스크 회사니까 무조건 오를 거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시장의 본질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누가 언제 샀고 누가 언제 파는지의 구조를 미리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같은 종목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스페이스X는 사상 최대 IPO이자 동시에 가장 복잡한 락업 구조를 가진 IPO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짚어드린 나스닥 룰 변경과 락업 해제 일정만 머릿속에 정확히 가지고 가셔도 다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입 시점과 퇴장 시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페이스X가 6월 10일 SPCX라는 티커로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 상장은 단순한 큰 IPO가 아니죠. 두 가지 구조적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매우 특수한 IPO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 100 인덱스가 5월 1일부터 룰을 바꿔서 사실상 스페이스X 같은 메가 IPO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는 점입니다. 상장 후 약 3주 만에 인덱스에 강제 편입되고요. 유동 주식의 3배까지 비중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상장 직후 약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강력한 패시브 매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구조가 만들어진 진짜 이유는 메가 IPO 기업과 거래소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비용을 일반 ETF 투자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QQQ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실제로 거래되지도 않는 주식까지 비싸게 떠안아야 되는 위치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의 락업 해제 조건이 다른 회사들과 완전히 다르게 짜여 있다는 점인데요. 표면상으로는 180일 락업이지만 실제로는 상장 후 70일부터 단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해서 180일이 되기 전에 약 93%의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하는 시점이 약 8월 말에서 12월 달 사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나는 장기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중순 이후 락업이 완전히 끝나고 시장이 진짜 가격을 매긴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상장 직후 나는 바로 매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9월달 다가오기 전에 천천히 비중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오픈AI, 엔트로피카 같은 이런 메가 유니콘들이 차례대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같은 패턴의 강제 매수 압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생각 없이 적립식으로 사들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던 시대는 이번 룰 변경과 함께 어쩌면 끝나가거나 혹은 손해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분명히 거대한 회사입니다. 스타링크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엔트로피카 같은 거대한 컴퓨팅 계약, 그리고 사상 최대 IPO라는 상징성까지. 근데 진짜 살아남는 투자자는 좋은 회사를 아무 때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라도 언제 사고 언제 빠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겠죠.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차분히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슈경제 채널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하우스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경제 채널이었습니다.